매년 3,500만 명이 태국을 찾습니다. 그런데 남자끼리 동남아 간다고 하면 꼭 돌아오는 말이 있죠. 저기는 왜? 이 한마디에 이미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 500m 거리 양쪽으로 업소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안에서는 번호를 단 여성들이 무대 위에 줄지어 서 있어요. 방콕 나나플라자는 3층짜리 건물 하나가 통째로 유흥업소입니다. 이런 거리가 동남아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유럽에도 남미에도 이런 성산업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하나가 통째로 이 산업을 위해 돌아가는 곳은 동남아뿐이에요. 500년 전에 누군가가 이 구조를 설계했고 전쟁이 키웠고 돈이 굳혀버렸습니다. 대체 누가 왜 만든 걸까요? 방콕 나나플라자 3층짜리 건물 하나에 유흥업소가 40개 넘게 들어차 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건물 전체가 네온으로 뒤덮이고 각 업소 입구에는 여성들이 나와서 지나가는 외국인 남성의 팔을 잡아요.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약 500m 거리 양쪽으로 고고바, 마사지숍, 클럽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고 매일 밤 수만 명이 이 거리를 걸어요. 업소 안에서는 번호를 탄 여성들이 무대 위에 줄지어 서 있고 손님이 번호를 골라 데려가는 방식입니다. 필리핀 앙헬레스의 필즈 에비뉴도 구조는 같아요. 거리 전체가 사실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들은 단순한 유흥가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 생태계예요. 업소가 돌아가려면 여성 종사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건물주, 주류 납품업체, 택시기사, 호텔, 환전소, 약국, 편의점, 세탁소까지 전부 연결돼 있어요. 외국인 한 명이 이 거리에서 10만 원을 쓰면 그 돈이 업소 매출이 되고 업소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내고 종사자는 고향에 송금하고 건물주는 세금을 내고 세금은 지방정부 예산이 됩니다. 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돌아가는 구조예요. 파타야가 속한 충분리주가 2019년에 벌어들인 관광 수입이 약 2,760억 바트, 한국 돈으로 약 10조 원입니다. 파타야시 전체 수입의 70% 이상이 관광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관광의 상당 부분이 야간 유흥과 직결돼 있다는 건 현지에서도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이게 골목 장사가 아니라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이런 구조가 유럽이나 남미가 아니라 하필 동남아에 만들어졌을까요? 동남아시아 지도를 펼쳐보면 첫 번째 실마리가 나옵니다. 위로는 중국 14억, 오른쪽에는 일본 1억 2천만, 한국 5천만, 아래로는 호주 2,600만. 아시아 태평양에서 구매력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 비행기로 3시간에서 5시간 거리에 전부 몰려 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1인당 소득은 주변 부국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서울 강남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월세가 주변 시세의 10분의 1입니다. 사람들이 안 몰릴 수가 없죠. 동남아가 딱 그 구조예요. 물가가 싸고 비행기로 금방이고 주변에 돈 많은 나라가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지역은 지구상의 동남아밖에 없어요. 아프리카도 물가는 싸지만 유럽에서 8시간 넘게 걸립니다. 중앙아시아도 저렴하지만 주변에 대규모 소비국이 없어요. 동남아만 이 세 조건이 겹칩니다. 이걸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져요. 태국의 관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입니다. 전체 노동인구의 10% 이상인 약 400만 명이 관광 관련 일자리에 매달려 있고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1천만 명 이상이 관광에 생계를 의존해요. 태국의 쌀 수출이 연간 약 40억에서 60억 달러인데 관광 수입은 2024년 기준 약 480억 달러입니다. 관광이 쌀의 8배에서 12배를 벌어들이는 거예요.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라는 타이틀보다 관광이 몇 배나 더 큰 산업인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 자체는 그냥 지리와 소득 격차일 뿐이에요. 물가가 싸다고 자동으로 성산업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특정한 방향으로 연결되려면 누군가가 그 길을 먼저 닦아 놓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5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1511년 포르투갈이 말라카 해협을 점령해요. 동남아 식민지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후 400년에 걸쳐 프랑스는 인도차이나를, 영국은 버마와 말레이를,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스페인과 미국은 필리핀을 차례로 지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땅을 빼앗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식민지 열강들은 자국 군인들을 위해 성매매를 제도로 설계하고 운영했습니다. 프랑스가 대표적이에요. 프랑스군은 BMC라는 걸 만들었는데 풀어서 말하면 군 전용 이동식 성매매 시설입니다. 전쟁터 뒤편에 텐트나 임시 건물을 세우고 현지 여성들을 모아서 군인들에게 순번을 정해 배정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전역에서 프랑스 군부의 공식 예산으로 운영됐어요.
1946년 프랑스 본국에서 성매매 업소를 전면 폐쇄한 뒤에도 식민지에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본국에서는 불법인 걸 식민지에서는 공식 운영한 거예요. 영국도 방식만 달랐지 본질은 같았어요. 영국은 전염병 관리 조례라는 법을 만들어서 성매매 여성을 관청에 등록시키고 정기적으로 성병 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여성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성병에 걸리면 전투력이 떨어지니까 공급을 위생적으로 관리한 겁니다. 국가가 성산업을 금지한 게 아니라 품질 관리를 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건 단순한 업소 몇 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에요. 여성을 모집하는 경로, 등록하는 법률, 배치하는 구조, 관리하는 행정체계,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흐름까지 하나의 산업 인프라가 국가 주도로 깔린 겁니다. 나중에 식민지가 끝나도 이 뼈대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건물을 철거해도 기초 콘크리트가 땅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제도의 흔적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동남아 전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점령지에서 수천 명의 현지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했어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여성들은 일본군 주둔지 옆 위안소에서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을 상대해야 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일본군은 물러갔지만 점령기에 형성된 군인 대상 유흥 인프라와 거기에 묶인 현지 경제 구조는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시작돼요. 미국은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 기지와 수빅만 해군 기지를 주둔시켰는데 이 기지 정문 밖으로 거대한 유흥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수빅만 옆에 올롱가포라는 도시가 대표적이에요. 전성기에 이 도시 하나의 클럽과 바가 300여 개 이상, 거기서 일하는 여성이 약 6천 명 이상이었습니다. 인구 수만 명짜리 해안 도시에서요. 밤이 되면 거리 전체가 미군 전용 유흥구역으로 바뀌었어요. 업소마다 여성들이 번호를 달고 유리창 뒤에 앉아 있었고 군인들이 번호를 골라 데려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이걸 왜 묵인했는지는 돈을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미군 기지 하나가 주변 경제에 뿌리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기지 임대료, 군인들의 소비, 현지인 고용, 기지 납품 계약. 올롱가포시의 경제가 사실상 미군 기지 하나에 100% 달려 있었어요. 유흥산업은 그 경제의 핵심 엔진이었고 정부가 이걸 건드리면 도시 자체가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환점은 베트남 전쟁이에요.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에 5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보냅니다. 이 군인들에게는 아레날이라는 휴가 제도가 있었는데 전투 중간에 며칠씩 쉬면서 방콕, 파타야, 마닐라 같은 도시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몇 달간 정글에서 총알을 피하다가 갑자기 도시에 풀려난 20대 군인 수십만 명이에요. 이들이 현지에서 뭘 했는지는 당시 미군 내부 문서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돈의 규모를 따져보면 이 산업이 왜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가 바로 보여요. 당시 미군 병사 한 명이 아레날 기간에 쓸 수 있는 돈이 수백 달러였는데 태국 현지인의 월 평균 소득이 그 10분의 1도 안 됐어요. 미군 병사 한 명이 며칠간 쓰는 돈이 현지인 석 달치 생활비와 맞먹었다는 겁니다. 그런 병사가 한 해에 수십만 명씩 동남아를 찾았어요. 교토대학 동남아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미군 관련 지출이 태국 전체 국민 소득의 약 4%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태국 쌀 수출 수입과 맞먹는 규모예요. 나라 전체 소득의 4%가 외국 군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보면요. 군인이 업소에서 돈을 쓰면 일부는 종사자에게, 종사자는 고향 가족에게 송금하고 업소 주인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내고 건물주는 다시 투자를 하거나 세금을 냅니다. 하나의 소비가 여러 사람의 주머니를 거치면서 지역 경제 전체를 돌리는 거예요. 이 구조가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안 무너집니다. 너무 많은 사람의 생계가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요. 이 흐름의 상징적인 장소가 파타야입니다. 1961년 파타야는 수백 명이 사는 조용한 어촌이었어요. 바다와 모래밭, 고깃바의 몇 척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에 미군이 파타야를 아레날 지정 휴양지로 선택해요. 처음에는 군인 몇백 명이 찾아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오면 술집이 생기고 술집이 생기면 여성이 모이고 여성이 모이면 더 많은 군인이 찾고 군인이 더 찾으면 호텔, 음식점, 택시, 환전소가 줄줄이 따라 들어오는 연쇄 반응이 시작됐어요. 10년이 채 안 돼서 어촌은 넌사인과 영어 간판으로 뒤덮인 해변 도시로 탈바꿈합니다. 고깃배가 떠다니던 바다에 관광 보트가 들어왔고 모래밭 위에 고고바와 마사지숍이 줄지어 올라갔어요. 도시 전체의 수익 구조가 하나의 산업에 올인된 겁니다. 파타야 사람들이
사업 계획서를 써서 만든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수요와 돈이 밀려들었고 마을 경제가 통째로 그 수요에 맞춰서 재편된 거예요.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납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이 산업도 사라질 거라고 많은 사람이 예상했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인이 빠진 자리를 관광객이 채웠어요. 그것도 훨씬 더 많은 수가요. 이 전환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세계은행은 태국 경제보고서에서 태국이 가진 특별한 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어요. 보고서 자체가 성산업을 직접 장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가 1976년에 수립한 제1차 관광개발 계획은 이 권고를 근거로 기존의 미군을 위해 만들어진 유흥 인프라를 관광객용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어요. 간판만 바꾼 겁니다. 군인 전용이었던 바가 관광객 환영으로 바뀌었고 기지촌이었던 거리가 관광 특구가 됐습니다. 이 전환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숫자가 보여줍니다. 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980년 180만 명에서 1990년대에는 연간 500만 명을 넘겼어요. 2024년에는 3,500만 명을 돌파했고 관광 수입만 1조 6,700억 바트, 한화로 약 60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 관광객의 상당수가 남성 단독 또는 남성 그룹 여행자라는 건 태국 관광청 통계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에요. 이 산업의 규모를 처음으로 공식 분석한 게 1998년 국제노동기구 ILO 보고서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4개국에서 성산업이 GDP의 2%에서 최대 14%를 차지한다는 분석이었어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4개국 합산 연간 225억에서 270억 달러. 한화로 약 30조에서 36조 원 규모입니다. 14%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비교해보면요. 한국 반도체 수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한 나라의 핵심 수출 산업 하나와 맞먹는 돈이 성산업에서 돌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비교하면 필리핀 해외 노동자 송금이 GDP의 약 7%인데 성산업 추정 비중이 그보다 높은 나라도 있었어요. 해외에 나가서 수십 년간 고생하며 보내는 돈보다 더 큰 돈이 이 산업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집니다. 태국 바트화 환율이 달러당 25바트에서 56바트로 뛰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제까지 100달러로 2500바트워치를 살 수 있었던 외국인이 오늘부터 같은 100달러로 5600바트워치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구매력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뛴 겁니다. 한국인 관광객 입장으로 바꿔보면 어제까지 파타야에서 하룻밤에 5만원 들던 게 오늘부터 2만원이면 됩니다. 똑같은 서비스인데 가격이 반토막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수요가 폭발하는 건 당연하죠. 반대쪽은 재앙이었어요. 공장이 문 닫고 건설 현장이 멈추고 회사가 사람을 내보내면서 태국 전역에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돈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 남은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성산업은 따로 자격증이 필요 없고 돈이 바로 손에 들어오는 몇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공급은 위기가 밀어넣었고 수요는 환율이 끌어당겼어요. 같은 돈으로 2배를 살 수 있게 된 외국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는 동남아 성산업의 규모를 한 단계 끌어올린 기폭제였어요. 2000년대에 접어들면 판이 또 바뀝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인터넷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직접 가보거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됐어요. 그런데 2000년대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행 포럼에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거리 몇 번째 골목에 뭐가 있고 가격이 얼마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까지 상세하게요. 예전에는 정보를 가진 소수만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검색 한 번이면 모든 게 나오는 세상이 된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갈 수 있게 되니까 시장이 갑자기 커진 겁니다. 두 번째는 저가항공이에요. 서울에서 방콕까지 왕복 항공권이 10만 원대, 비행시간 5시간 남짓. 금요일 밤 비행기 타고 토요일 아침에 도착해서 일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항공권만 100만 원 넘게 들었는데 이제 10분의 1이면 갈 수 있으니까 문턱이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여기에 중국과 한국의 중산층 확대가 겹칩니다. 2000년대 이후 중국 해외 관광객은 매년 수천만 명씩 늘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에는 미군과 일본인, 유럽인 위주였던 수요층이 중국인과 한국인으로 확 넓어진 겁니다. 방콕 나나플라자에 한글 간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 시기예요. 파타야 일부 업소는 한국어 메뉴판을 갖춰놓고 한국인 전용 가격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정보 장벽이 무너지고 가는 비용이 떨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공급은 이미 수십 년간 쌓인 인프라 위에 있었고요. 이 두 흐름이 만나면서 동남아 성산업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팽창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해요.
이 나라들도 이런 이미지를 원하지 않을 텐데 왜 안 바뀌는 걸까요? 태국 동북부 이산 지방의 한 시골 마을을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는 쌀 농사를 짓는데 연소득이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안 돼요. 딸이 방콕이나 파타야로 나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한 달에 그 몇 배를 법니다. 그 돈으로 부모님 병원비를 내고 동생 학비를 대고 집을 새로 올려요. 마을에 새 집이 올라가면 이웃집 딸도 도시로 나갑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십만 가정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게 국가 차원으로 합산되면 감당이 안 되는 규모가 돼요.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산업, 수백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매달려 있는 산업을 정부가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겠어요? 단속을 강화하면 종사자 수십만 명이 실업자가 되고 그들이 고향에 보내던 송금이 끊기면서 농촌이 흔들리고 업소가 문 닫으면 건물주, 주류업체, 택시, 호텔까지 줄줄이 타격을 받습니다. 관광 수입 자체가 줄어들어요. 한번 이 구조에 들어서면 빠져나오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의존할수록 다른 산업에 투자할 여력이 줄고 투자가 줄수록 대안이 사라지고 대안이 사라질수록 의존이 더 깊어지는 악순환이에요. 빠지면 빠질수록 깊어지는 늪과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나라가 단속을 강화하면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옆 나라로 옮겨갑니다. 태국이 조이면 캄보디아로, 캄보디아가 조이면 라오스로, 라오스가 조이면 미얀마로. 비슷한 서비스를 더 싸게 제공하는 곳이 바로 옆에 있으면 소비자는 당연히 거기로 이동하죠.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아요. 한 나라의 정책만으로는 구조가 안 바뀌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한국은 자국민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수요 쪽을 직접 잡는 법입니다. 2014년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어요.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과 현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코피노 아이 2명에 대해 DNA 검사를 근거로 친자 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한국인 아버지의 법적 책임을 공식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었어요. 코피노라는 단어 자체가 이 문제의 규모를 보여주죠. 필리핀에만 한국인 아버지를 둔 아이가 수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태국도 인신매매 방지 예산을 늘려왔고 필리핀은 아동보호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지난 30년간 빈곤율을 60%에서 5% 이하로 떨어뜨렸어요. 세계은행이 개발의 기적이라고 부른 성과입니다. 핵심은 제조업이었어요. 삼성, 애플, 인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을 세웠고 삼성 하나만 해도 한때 10만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박린성이라는 지역이 대표적이에요. 삼성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전형적인 농촌이었는데 공장을 중심으로 식당, 숙소, 편의점, 물류업체, 미용실, 세탁소가 생기면서 마을 전체가 바뀌었어요. 세계은행 연구에서도 삼성 투자 이후 이 지역의 기업 생산성과 가구 소득이 분명하게 올라간 걸 확인했습니다. 공장 하나가 가져온 돈이 주변 경제 전체를 돌린 거예요. 앞에서 파타야에 미군 돈이 흘러들어 도시를 바꾼 것과 같은 원리인데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유흥 인프라를 만들었고 다른 쪽은 제조업 인프라를 만든 거예요. 성산업에 사람이 유입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월급 200만 원짜리 공장 일자리가 있으면 굳이 유흥업소로 가지 않아요. 베트남의 수출액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20%를 넘겼습니다. 성산업 의존도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다른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베트남은 그걸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동남아는 어쩌다 성관광지가 되었는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00년 전 식민지 열강이 군대를 위해 성매매 시스템을 깔았고 세계대전과 냉정이 미군 주둔이 그 시스템에 대규모 달러를 주입하면서 산업이 커졌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세계은행의 관광 육성 권고와 태국 정부 정책이 군사 인프라를 관광 인프라로 바꿨고 1997년 외환 위기가 외국인의 구매력을 2배로 끌어올리면서 수요를 폭발시켰고 인터넷과 저가 항공이 가는 데 드는 비용과 정보의 장벽을 전부 허물었습니다. 500년에 걸쳐 인프라, 자본, 수요, 접근성이 겹겹이 쌓인 결과예요. 동남아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수요가 만들어졌고 외부의 돈이 구조를 고정시켰어요. 물론 현지 정부의 묵인과 부패도 분명히 책임이 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거리에 넌 쌓인 전기세를 내는 건 결국 바깥에서 들어온 지갑입니다. 이 구조가 바뀌려면 양쪽이 동시에 움직여야 해요. 공급 쪽에서는 베트남처럼 사람들에게 다른 삶의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산업 전환이 필요하고 수요 쪽에서는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인식과 그걸 규제하는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쪽만 바뀌면 수요가 옆 나라로 넘어가거나 새로운 우회로가 생겨요. 풍선의 한쪽만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태국 관광객 송출국 상위 5위 안에 드는 나라예요.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의 한글 간판, 앙헬레스의 한국인 전용 업소, 코피노 아이들, 이 구조의 수요 쪽에 한국이 있습니다. 다음에 동남아행 비행기를 탈 때 그 도시의 넌사인 뒤에 500년의 역사가 있다는 걸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